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이신 이호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진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남자 1호 변호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못하면 이제 소년 재판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년 보호 사건, 그다음 그와 관련된 행정 사건과 민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현재 로호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고 맞아요. 계시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 관심이 있으시면 로호진 채널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변호사님 또 책 쓰셨잖아요. 네네. 예, 변호사님 책 이름이 학교폭력 해결의 맥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좀 책으로 보고 싶다 싶으시면 변호사님이 쓰신 학교폭력의 맥 구입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교폭력 얘기를 할 건데요. 요새 학교폭력이 우리 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 양태로 된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느끼시기 어떻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제가 이제 실물을 경험을 해보면, 학교폭력이 심각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TV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보는 그런 심각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되게 사회가 급변하면서 학교폭력의 어떠한 양상들이나 양태들이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각성은 과거가 더 심각했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 때 문제 시작도 심각했으니까. 네. 다만 이 휴대폰이라든지, 그렇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바뀌는 면이 많이 있다고요. 맞아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카톡 같은 게 없었잖아요. 물론 맞아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요새는 또 아이들이 이제 카톡 단체 창에서 이제 친구를 동시에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피해자가 나가면 다시 또 이렇게 친구를 불러들여서 카톡 감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모욕적인 말이나 명예훼손 이런 행동들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상 편집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핸드폰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딥페이크라 그래서 성적인 가해 행위를 영상으로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야한 동영상에 남자 주인공 배우 얼굴에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면 그게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보이거든요. 그게 요즘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네, 그게 되게 어플 같은 것만 다운받아도 바로 쉽게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거랑 그런 식의 성적인 가해 행위들도 좀 많이 생기고 해서 좀 양상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심각한데 진짜 너무 쉬우니까 장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벌 수위가 사실은 몰카 찍는 행위와 거의 동일한 맞아요.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이걸 유포하는 거 역시 몰카를 유포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이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좀 잘 알아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은 진짜 별 생각 없이 어떤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모르고 하는 거여도 당연히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죄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학교 폭력에도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소년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네. 또는 이제 억울하게 가해자처럼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것이냐, 또는 그럼 2026년 어떻게 학교 폭력 관련된 규정이 바뀌었는지를 잘 설명을 드려서 네. 억울한 피해자나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예.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고 왔대요. 진짜 가서 때려주고 싶네요. 막 이런 부모님도 계신데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려주면은 당연히 이제 쌍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 가해 학생을 막 진짜 꾸짖거나 네. 실제로 그런 때리는 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리는 건 많진 않고, 근데 쫓아가서 야, 너 우리 아이한테 너 이랬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두고 봐. 아줌마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홧김에 그 가해 학생한테 쫓아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시고 벌금형에 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너무 억울하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미치고 팔짝 뛸노리시죠. 그럼 그렇게 파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략의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 자녀랑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피해를 당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너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학폭위 같은 데도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당사자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대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모가 화난다고 부모가 주인공이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이한테 반드시 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 괜히 가서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뭐 맞아요. 무고 비슷하게 돼서 더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 절차가 끝나도 아이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가해 학생이 정말 크게 잘못해서 전학을 가거나 완전히 영구적인 분리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또 가해 학생이랑 같이 학교를 다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들은 오롯이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수순은 자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해보시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짜 원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네, 또 그렇죠. 미리 좀 각오를 다진 다음에 네. 그게 딱 정리가 됐을 때 시작해라. 네. 만약에 아이가 별로 이렇게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냥 이거는 내가 좀 억울하지만 별로 크게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한번 재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셔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신고 피해 사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하원 측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뭐, 누가 어떤 일을 본인에게 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CCTV가 있는 장소였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학생 확인서라고 학교에 나가서 진술서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신고해야 될 내용을 육하원 측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두 번째 수순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사건 관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네. 증거를 어떻게 할지를 보고 네. 그게 정리가 돼야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진술할 때도 그렇고 맞아요. 쓸 때도 맞아요. 그렇고. 네. 그다음 지금 잠깐 말씀 주신 세 번째는 이제 예. 그것과 관련돼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증거. 네. 증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면 CCTV가 있을 수 있죠. 뭐 폭행 사건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CCTV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CCTV가 없는 장소였다라고 하면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친구한테 어떤 사실 확인이나 아니면 학교의 조사 시에 어떤 증언을 부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터넷 온라인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던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하면 그 대화한 내역이 있겠죠. 뭐 캡처 자료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또 학폭 피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녹음 녹취도 많이 해오거든요. 욕설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윽박 지르는 그런 녹음 녹취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게 다 있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좀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보시고 뭐 만약에 5개의 사안이다. 그러면 한두 건이라도 증거를 모으는데 최대한 좀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수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바로 진짜 신고를 접수하는 겁니다. 신고는 구두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 해가지고 사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해서 예전에 이야기하면은 이제 학생생활 지도과 학생부 선생님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류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는 방법이 학교가 아니고 또 127이라는 대표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117에다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경찰서에 여성 청소년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총 3가지 방법입니다. 학교 117, 관할 경찰서 요청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학교에 서면으로 하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어디 있다 하더라도 프로세스는 동일한가요? 예,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다 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일단은 뭐 요청계 SPO, 스쿨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분이 사건을 홀딩해 주시긴 하시는데 117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청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도 같이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사실 뭐 아이가 맞았다.
아니면은 뭐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아니면 뭐 카메라를 촬영을 당했다. 이러면 당연히 학폭인데 네. 애매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뭐 서로 다투다가 욕설이 누가 나왔어요. 네. 이러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애매한 경우에 학폭에 해당되는 어떤 케이스를 좀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사할 때, 야, 민성아, 뭐 이렇게 하면 툭툭 치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삐리리야, 뭐 이렇게 욕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비속어 은어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때린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니까 폭행은 맞잖아요. 그쵸, 맞죠. 어떻게 따지면 폭력이니까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다음 욕설도 내가 한두 번을 해도 욕설인 건 맞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제 모욕이 될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규범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현행법상 피해자가 원하면 작은 행위라도 학교 폭력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럼 네. 처벌은요? 처벌은 이제 대신에 학폭이 가서 이제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과연 일회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을 학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문제로 볼 건지, 아니면 아, 이거는 좀 규범적으로 봤을 때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징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작은 사유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현행법률은 다 접수는 해주고 판단은 학폭이 가서 학교 폭력이 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려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럼 혹시 그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혹시 어떤 약간 기준이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예. 학교 폭력의 이제 징계 산정에 관한 방법과 이제 좀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학교 폭력 징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사가 접촉 금지, 그다음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그다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거를 위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 이 학생 이 정도 잘못했으니까 몇 호 내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폭력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렇게 다 이제 각자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0점부터 4점을 매겨요. 그래서 0점이면 없음. 그러니까 만약에 고의성으로 따지면 0점은 없음, 1점은 낮음, 2점은 보통, 3점은 높음, 4점은 매우 높음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안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인자에 대한 점수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씩 더해가지고 네, 총점에 따라서 뭐 16점 이상 되면 전학 퇴학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1, 2점밖에 안 되면 서면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아까 한 대 툭 치거나 네. 그 다음에 욕설 한번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고의성이 높을까요? 아, 그쵸. 고의성 거의 없거나, 없겠죠. 없거나 네. 있어봤자 뭐 낮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지속성이 있을까요? 이제 없잖아요, 그죠? 없죠? 어쩌다 한 번 한 거, 그럼 0점 나오는 거고. 심각하나요? 심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점수 산정하기 전에도 이걸 딱 봤을 때 너무 좀 미약하다라고 하면 아예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점수도 아예 그냥 이것도 아예 그냥 계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예는 이미 고의성에서 거의 0점이나 1점이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아님으로 판결하고 끝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거기에 걸치면 이제 점수 산정이 들어가는 거. 네, 상당히 그래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아,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처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뭐 학교 폭력 때문에 대학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 네, 맞아요. 진짜 이제는요, 대학에서 여러 가지 보잖아요. 당연히 성적도 볼 거고, 수능 점수도 볼 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활동, 대외 활동한 것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잖아요. 뭐 논술도 보고. 근데 이제는 학폭 관련돼서 이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됐습니다. 아, 네, 2026학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이미 재작년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내놨고, 2026학년도 대입 입시부터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모든 전국의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점수를 감산하게 돼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굉장히 크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이제 반영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컬러가 다르잖아요. 가중치가 좀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 있죠. 선생님들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잖아요. 교대 같은 경우에는 단 1호 조치만 학폭 가해 이력이 있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1호 조치라면 아까도 서면사과가 나올 거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화해 정도에서 1, 2점까지만 서면사과거든요. 와. 1, 2점만 나와도 아예 교대는 못 가요. 원서 자체를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 이력이 있으면 거의 지원이 안 돼요. 성균관대도 한양대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좀 이제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보는 학교들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1호에서 한 3호 정도 나온 친구들, 1호에서 3호까지 좀 경미한 징계라고 하거든요. 1호에서 3호까지는 한 번 봐줍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네, 생활기록부 기재를 한 번 봐줘요. 근데 이제 만약 1호에서 3호 징계가 있다, 징계 이력이 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징계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감산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은. 근데 만약에 이제 4호부터 좀 의미가 있어요. 4호, 5호, 6호 가면은 20, 30%가 되고요. 그 다음 6호부터는 거의 50%를 점수를 깎아요. 6호부터는 어느 정도죠? 6호가 아까 말씀드린 출석 정지,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 정도면은 거의 50% 가까이 4, 50%는 점수를 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입에서 점수가 진짜 1, 2점 차에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40%, 50% 점수를 깎는다는 거는 거의 뭐 이제 지원을 하지 말라. 거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관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학폭위에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게 네. 만약에 대학을 가니까 고등학교 것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걸 다 보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고등학교로 한정해서 보시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폭 이력이 이제 대학 가는데 지장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지 초, 중학교까지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좀 중학교 것까지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방학생들이나 농어촌 이런 학생들은 이제 자기의 거주 사실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쭉 그쪽 지역에서 살아서 특별 전형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거주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학교 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관리를 해야죠. 그렇구나. 근데 원칙은 예. 고등학교 지금 생활기록부에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학폭을 했으면 본인 행위에 뭐 책임을 지는 거지만 네. 조금 억울한 상황에서 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좀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아예 뭐 학폭했다고 해서 대학을 아예 못 가버리고 이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그렇죠. 네, 그래서 학폭위에서 이제 징계가 나오면 그 징계가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학까지는 나올 사안은 아닌데 전학이 나와버렸다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들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중학교 때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별로 생각이 없다가 네. 고등학교 때 돼서 막 대학 입시를 쓰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불안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때 그러면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 심판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 아쉽지만 안 되고요. 일단 학폭위 결정이 나온 날로부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그걸 다툰다고 하면 이미 90일은 당연히 훨씬 지났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 안에만 불복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게 진짜 학폭이 기록에 남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뭘 한 게 없어. 네. 근데 신고를 당했다. 네. 이럴 때는 진짜 미치고 발짝 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학도 가야 되고 네, 막 네,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안에 따라 대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접수된 날로부터 당일이나 뭐 근시일 내 그 다음 날 정도까지 아마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부를 거예요. 불러서 이제 진술서를 써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학교폭력 학생 확인서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학생부 선생님께서 불러가지고
네가 누구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가해 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게 신고를 어떤 내용을 당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누가 땡땡땡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써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내용을 신고 당했는지도 모르고 막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신고가 안 된 내용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 당황하니까 어떤 나의 방어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아무 내용이나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김민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억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에 정리가 없이 그냥 글을 맘대로 쓰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땡땡이한테 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내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날 조사를 하시진 마시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부모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본인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억을 상기해 보시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단 내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지를 결정을 하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통 네. 불러서 아이한테 네. 이것 좀 그러면 이런 걸 잘못한 걸 써라 라고 하더라도 그날 안 써도 뭐 불이익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께서 고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보통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되면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절차를 모르시면 48시간 내에 보고만 하면 되는데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학생 확인서 써서 넘겨야 된다 막 이렇게 좀 독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은 신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되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아직 순수하니까 괜히 맞아요. 잘못한 거 쓰라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괜히 미안했던 거 그게 특별히 뭐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없는데 신고된 내용도 아니에요. 네. 근데 막 자기가 막 주저리 뭐 그냥 내 생각에 양심에 좀 걸렸던 걸 다 쓰게 되는 거죠. 양심에 걸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냥 평소에 나는 아기가 아니었고 뭐도 아니었는데 걔가 기분 나빠해가지고 좀 네, 미안했어. 네. 이런 거 막 적고 하면 맞아요. 괜히 막 자백하는 거 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잘못한 게 일이 좀 아닌데.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은요, 굉장히 그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폭 사건이 그냥 학폭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형사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민사 사건으로도 번집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폭행이나 상해가 있으면 학폭위 신고도 할 수 있지만 형사 고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어쨌든 초입이 되는 사건이 학교 폭력 신고 절차입니다. 학교 폭력 신고부터 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진학상에 불이익을 주는 이 행정 절차가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 사건의 제일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여기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셔야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형사나 민사 사건에서도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에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뭐 알아서 학교가 해주겠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거야 생각하시기보다는 첫 번째 분쟁의 첫 관문인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서 모든 분쟁을 잘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일 처리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